그럼 소장님이 아시기에는 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나요? 대존이가 도구를 할 때 춥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미라를 불쏘시개로 이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뼈를 부시고 또 수위를 다 뜯어내서 불로도 떼서 썼다고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도굴꾼들에게는 유물들이 뭐 문화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그 자체네요. 그렇죠. 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눈에 봐도 거대하고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유물을 선별하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나폴레옹과 함께 원정을 갔던 학자가 쓴 책,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이라는 책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덴데라 신전이 나왔었습니다. 그 덴데라 신전에는 하늘의 방이라는 방이 있는데요. 이 11개의 방 중에 하나인 이 하늘의 방의 천정에는 고대 천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로 세로로 약 2.5m 이 거대한 조각품이고요. 이게 이제 천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물들은 천체를 떠받치는 신들입니다. 이집트의 이 1년 중에 이제 360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문학이 이집트 천문학을 기반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하자면은 이 유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자, 근데 덴데라 신전에서 이 유물을 직접 봤던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본국으로 꼭 가져가야겠다. 아니, 천장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공학자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엔지니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요. 끌하고 톱을 사용해서 천장을 파고,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뚜껑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20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이때 뭘 사용했느냐? 폭약을 사용했습니다. 어떡해. 그러면 폭약이 내가 터뜨리고 싶은 데만 탁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 폭약 파우더, 가루 폭약을 이렇게 이제 주변에 조금씩 뿌리고 이제 불을 붙여주면은 터지면서 이제 부서지는데 프랑스는 천정에 이제 가루 화약을 집어넣고 돌을 부숴서 결국을 천정을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천장까지 뜯어갔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유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있었던 덴데라 신전의 그 하늘의 방이라는 곳에는 석고로 만든 모조품, 복제 유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진짜 대환장 도굴 파티가 많네요. 진짜 대환장이다. 진짜. 대환장이다, 진짜. 류승수 씨, 또 이 방법으로 뭐 유물을 가져간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까? 또? 사실은 영국도 이집트를 이제 식민지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국도 많은 이제 문화재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쁜 짓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제 대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에다도 그 짓을 해놨어요? 설마.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폭약을 계속 터뜨렸다고 합니다. 안 무너진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집트 국민들이 나중에 이런 스토리를 듣고 나서는 진짜 가슴이 미어졌겠네요.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 방송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떡해. 자, 거대한 유물을 도굴해가는 또 다른 황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만 도련해서 가져갔습니다. 우와! 야,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파라오의 얼굴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와. 아니잖아요. 저거만 진짜. 도련해서 이제 갖고 간 거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렇게 도려낸 얼굴은 물론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랑스. 프랑스 어디? 파리, 루브르.
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어떤 모양으로 그 전시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타일처럼 돼 있겠다. 어떡해. 야.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왕묘에서 떼와서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근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체를 다 뜯어갈 수 없다면 부분이라도 뜯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도굴꾼들의 그 삐뚤어진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거대한 유물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황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조각내요? 아니요.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귀족의 무덤 내부에 있는 방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방을 어떻게 옮기지?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옮겼대? 어떻게 가져왔어요? 진짜 어떻게 가져가요? 이동식 화장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들고? 저것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분해해서 가져온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조립한 와가지고 거예요? 조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하나 해체해 가지고요. 거기에다 일련 번호를 이제 썼죠. 그래가지고 이걸 역순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와, 애쓴다, 진짜. 무슨 테트리스냐고. 와. 자, 그래서 이집트가 이것을 이제 판매를 했고요. 이제 박물관이 이걸 이제 사들여서 재건을 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도굴꾼들은 야. 만약에 이게 아주 신비하고 귀중한 유물이어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짜. 도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무섭다. 저는 진짜 도굴의 수준이 이렇게 공학적이고 체계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냥 자루 메고 거기다 그죠? 몇 개 딱 담아가지고 그냥 그냥 점토처럼 그런 걸 도망 상상했는데 나오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기술이 내 첨단 말이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 이집트 요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프라이팬. 비슷했습니다. 조리도구예요. 냄비? 네, 조리도. 야, 지금이야 저때는 뭐별 다를 바 없네요. 네, 주방에서 쓰는 거는 참. 쓰기 좋게 생겼다. 길이가 한 28cm 정도 되는 국자. 국자. 국자를 이제 가져갔고요. 네. 아. 그리고 이건 뭐 가발. 가발이네. 예, 바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제 헤어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예.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집트인들 거라면 이제 이때부터는 모두 열광해서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열매입니다. 야자수 열매 이런 것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무게가 한 54g 정도 되는데 이쪽은 못입니다. 못. 사용 흔적이 있는 구부러진 못이죠. 제가 이제 그 도슨트 할 때 네. 사실 신기한 것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도끼 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도끼. 도끼. 저는 도끼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이집트인들이 상당히 그 위생에 되게 철저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저기 지금 도끼로 보이잖아요. 완전 네, 도끼인데? 도끼 같아요. 예. 근데 저게 면도기예요. 아, 진짜? 예. 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예. 그- 목을 자르는 면도기인가요? 뭐 어딜 면도하는 거죠 저걸로? 아니, 턱. 이 남자들이 날로 그-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소장님, 뭐 설마 이런 것까지 가져가겠어? 싶을 이집트 유물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이집트 유물 중에서 이쑤시개랑 귀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찌됐거나 이집트 생활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왔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가져왔지? 별걸 다 가져갔다. 예.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뭐야? 저것도 위생용품입니다. 칫솔. 예, 맞습니다. 혜성 씨. 예. 자, 저거 이거는 어떻게 고대 칫솔을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칫솔입니다. 예. 저거 한 번 하거나 하면 거의 뭐 잇몸이 다 아니, 찢어질 것 같아. 아구가 나갈 것 같은데. 나무 아니에요 심지어? 네, 나무 맞습니다. 예, 칫솔의 모 부분만 했는데?
한쪽 끝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결을 내서 얇게 내가지고. 나뭇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승수님 말씀처럼 위생을 관리했네. 그때 칫솔을 썼다는 게. 있고 면도기도 있고.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를 보면은 치약 제조법도 남아 있어요. 와. 네. 진짜 대단한 문명이다. 진짜. 암염, 뭐 박하, 와. 말린 붓꽃, 후추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해서 치약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세계 역사상 최초의 와.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야 역사상 최초래. 그리고 이건 뭐야? 앉아 있는 의자 같은데? 다리 올려놓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문제예요?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턱받이. 이렇게 턱받이. 턱받이를 어떨 때? 예? 어떨 때 이거 맞췄나 봐. 턱받이를? 그 왕 미라를 이게 좀 세워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뼈 철심 같은 게 정답. 없으니까 안 쓰러지게 여기다가 이게 아, 아 그렇게요? 저기요 제 말 하고 있는데 제가 형님 저 내가 말 볼때 아는 것 같아.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정답. 예, 승수 씨. 예, 승수 씨. 목바지. 목바지. 네. 목베개 같은 거. 목베개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이렇게. 미라 그러니까 목을 네. 지탱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이것이 정답. 아니 턱받이나 목받이나 뭐 아니 다르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뒤에 받쳐서. 목바지. 예. 목바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목베개. 베개. 승수 씨. 승수 씨 정답. 베개입니다. 아, 목베개구나. 내가 봤을 때 턱바지에 지금 힌트를 얻었어. 목바지에서 와. 이제 베개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베개입니다. 대개는 나무로 만듭니다. 예, 나무로 나무예요? 만들어서 예, 머리 받침이죠. 목이 예, 머리 부러지지 받침. 않을까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베개가? 제가 이거 실제로 비워봤거든요. 진짜요? 예, 예, 별로 안 불편해요. 예, 굉장히 진짜로요? 편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막 심지어 고개만 안 돌아가게 이 끝에는 또 이렇게 구부려놨어. 그러니까요. 목베개처럼 진짜.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일단 시원해지고요. 머리가 지면에서 떨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기생충,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도굴과 약탈을 통해서 그 획득된 유물들이 이제 박물관에 쌓여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시 제국주의에 이제 선봉에 나섰던 영국과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그 화려함, 위대함 이런 것들을 알리는 또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유물에 대한 유럽인들의 광기는 도굴에만 그친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집트를 직접 방문해서 유물을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심각했습니다. 예. 박물관에서만 보던 고대 이집트 유물을 현지에서 직접 보기 위해 이집트를 찾는 관광객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화려함, 영광, 낭만, 마법, 그리고 기묘한 이집트인들. 이들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요하며 경치 좋은 물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며 호화로운 유람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이로에서 제1, 제2 급류까지 정기적으로 출항합니다. 이게 이집트 최초의 이제 그 패키지 투어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사의 광고입니다. 1869년에 영국의 한 사업가가 이집트 투어 관광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배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이집트로 날라주고 이집트 안에서 숙소를 연계해주는 오늘날의 패키지 상품과 똑같은 그런 여행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야. 아니, 류승수 씨 이집트 관광 투어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어요? 여러 작품들이 있죠, 사실은. 뭐 영화도 있고 뭐 나일강을 소재로 한 뭐 여러 작품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쓴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유명하고요. 이 나일강을 따라가는 유람선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그리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이 실제로도 이집트 아스완이라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이 소설을 집필한 걸로 영감을 나와 얻었구나. 있습니다. 네. 저 내부는 이제 보면 이집트풍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호텔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도 이 숙소에 묵었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이집트 사진관에서 유행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아, 네. 또 유럽인들이 워낙에 이집트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옷도 패션도 그렇게 나오고 했던 것처럼 이집트인들 흉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사진관에서는 이걸 특화해가지고 미이라처럼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어요. 어머 저렇게? 어머 어머 저렇게? 어머. 야,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 정말. 뒤에서 얼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죠? 구멍만 뚫어서. 신기하다. 야, 자,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일부 관광객들의 행태 때문에 고대 유물들이 많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신뢰가 담겨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머머머. 네. 식당이에요? 신전에서 아예 식탁과 의자를 놓고 식사를 느긋하게 풍광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기거나 와인을 마시고 심지어 낮잠까지 자는 일이 이제 종종 벌어졌고요.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아닌가? 네. 그리고 어머, 야. 어머. 이 사진 피라미드 본 적 앞이에요. 있어요. 피라미드 앞이 아니라 피라미드 위에요? 피라미드 위에요? 예, 피라미드 맨 꼭대기. 말도 그래서 안 돼. 티타임? 이집트인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티타임 하고 일광욕을 즐기는 그런 야. 모습도 보실 수가 저렇게 보일 있습니다.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마시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금지돼 있지만 당시에는 유물을 체험한다는 그 명분 하에 이런 유물을 짓밟고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관광하러 갔다가 유물을 그냥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 당연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도시에는 아예 유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상인이 유물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파는 게 보이시죠? 진짠가, 저거? 예, 미라 관, 그다음 마스크, 작은 조각품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땅에 펼쳐놓고 파는 모습입니다. 미라요? 시체를요? 유럽에서는 미라를 갈아서 먹는 거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끔찍하다. 예. 미꾸라지도 아니고 미라를 이렇게 엄청 갈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어떤 그 몸에 좋다면 다 먹잖아요. 이거 너무했다. 미라를 갈아먹는 건 좀. 그래서 미라가 삼키기 어려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 먹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먹은 사람은 낫긴 나았대요. 장염 걸렸겠죠. 내 말이. 맞아. 와. 바이러스 걸렸을 것 같은데요. 맞아.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놀라운 점은 이집트 안에서 유물 판매가 아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까지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19세기 중반부터 이집트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개인적인 수집 그리고 이제 기념품 이런 걸로 이집트 유물을 이제 끝없이 반출했던 거죠. 무슨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내에서 유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58년에 마침내 이집트에 자국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유물청이라는 기관이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도 결국에는 유물 보호에 이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예. 그렇지만 고대 이집트 유물을 그 반출하는 방법은 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972년 제네바에서 맺어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이 이후부터 불법 반출된 유물은 이집트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집트는 토기 조각 하나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존재하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모든 유물은 판매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했죠. 이미 좀 많이 빠져나간 후에 제정이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암을 공식 명칭인 캔서라고 지정하게 되었을까요? 영어가 나온 다음.
생각보다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질병을 캔서라고 부르게 된 건 고대 그리스에서 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기원전 400여 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네, 맞습니다. 히포.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유명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방암 환자의 불룩한 종양과 붉어진 핏줄을 보고 이 동물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개? 네, 혜성 씨 정답.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서 뭐라 본것 그래? 같아요. 꽃게. 꽃게요? 그가 떠올린 건 바로 개였습니다. 저 개 말한 거 맞아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걸 보고 개의 등딱지를 연상했습니다. 또 그 주변으로 뻗은 부푼 혈관을 보고 개의 다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종양에다가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47년경 로마 의사에 의해 암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캔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암을 캔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종훈 선생님, 그 우리나라 말로 암이라고 부르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처음으로 12세기 중국에 남송 시대 때 적혀진 위제보서라는 책에 등장을 했는데요. 유방에 있는 종양을 촉진을 해봤더니 마치 바위처럼 좀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한자어 바위 암자를 가져다 진단명 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바위암이구나. 그럼 박사님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그 어쨌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종양 모양을 보고 이렇게 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해부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는 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해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오로지 유방, 피부, 턱, 목, 혀 등 겉으로 보이는 종양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사마귀와 같이 작거나 종양이 하나만 있으면 양성으로 봤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커지고 여러 군데로 번진다면 악성으로 보는 등 양성과 악성의 구분까지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또한 인간의 몸이 혈액, 점액,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 이렇게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4체액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균형을 이룬다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암의 진단과 함께 암 환자가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허무한데요? 네.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예?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겨드랑이, 갈비뼈, 허벅지는 부종과 재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포기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민간요법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종양을 건드리면 출혈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차라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의사도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130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 인류의 암 연구를 멈추게 만든 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구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 주장을 한 인물은 바로 로마에서 활약한 영향력 있는 의사 갈레노스였습니다. 갈레노스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암에 대한 연구가 멈추게 된 걸까요? 저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암은 치료할 신이 수 없다. 저주다.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암의 원인에 대해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끓지 않는 검은 담즙이 암을 일으킨다? 바로 몸속에 있는 검은 담즙이 너무 많으면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를 잘라내더라도 그 원인인 담즙이 액체라서 몸에 어디로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외과 수술로 치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의 이론은 무려 중세까지 약 1300년 이상 서양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퇴보했다. 왜 저 사람 말에 그렇게 다 현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영향력이 있었대요. 뭘 안다고? 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는 왜 너네 나라까지 그렇게 갈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만큼 유명한 의사는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서양 의학에 영향을 미친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뭐 원숭이나 돼지를 해부해서 장기들의 기능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랑 뭐 다양한 병에 대한 치료법을 담은 책을 발간을 했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그 책이 의학 교서로 사용이 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담즙 이론은 옛 의학의 한계로 보여지는 사례로 남기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아니라 좀 아시긴 아시는 그러니까 분이죠. 뭐 연구를 진짜 실험적으로 연구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담즙론을 아, 그러니까요. 중세까지도 암 치료는 주로 검은 담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제거술인데도 불구하고 갈레노스의 담즙설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우. 심지어 몸에 담즙을 빼내야 한다며 정맥을 절개해 과다 출혈을 일으켰고 비수와 같은 독극물을 종양에 발라 일부러 상처를 내서 피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열을 했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암을 고치기는커녕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시대에는 암 연구가 퇴보를 한 셈이었죠. 저 사람이 문제였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암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뭐죠? 그건 1500년대에 한 의학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해부학? 정답입니다. 그거 아니야.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터부시되어 온 해부학은 중세시대 종교적인 세계관이 더욱 강력해지며 신체에 칼을 대는 건 불경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됐었습니다. 정말 이 종교적 미신이 문제네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해부학은 오랫동안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고 인체 해부는 1년에 한두 구의 시체 정도 중요한 의학 수업에서나 부검을 의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그림은 1495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해부학 수업의 풍경인데요. 강단에 서 있는 교수가 책을 읊어주고 있고 그 지시에 따라 이발사가 직접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해부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칼과 가위를 잘 다루는 이발사가 주로 해부를 했고 여기서 얻은 지식으로 외과 의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네덜란드 이발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야, 이발소가 병원이네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팔을 자르나요? 약간 머리 잘라주다가 갑자기 종양까지 잘라주시. 꼬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바로- 옆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어쨌든 간에 네, 가운데.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피를 뽑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실에서요? 네. 미용실이 아니라 병원인데요, 그러면? 그 병원이. 너무 무서워. 여전히 사체 액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때 몸속의 독을 빼내기 위한 혈액 방출은 이발소에서 인기 있던 시술이었습니다. 와.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눈썹 문신 중이십니다. 설마 이마 이렇게 쪽으로. 두개골에 뭐 구멍을 뚫으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발사가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여성의 머리에 구멍을 뚫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저 치매 치료한다고 그때 막. 그 뒤로는 알코올이나 각종 약재들이 담긴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이발소에서 이렇게 전문 병원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염색약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염색약을 치료를 받는다고요? 몰라요. 너무 이상해요. 저 앞에 해골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네, 문주환 씨, 이때 그 외과 수술을 집도했던 이발사들에 의해 생긴 게 있어요? 저도 듣고선 신기했는데
바로 이발소 하면 생각나는 상징, 그 이발소 앞에 돌아가는 등 있잖아요. 삼색 등이 이때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치료가 가능한 가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봉에 붕대를 감아서 가게 앞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게 시초가 되어서 지금의 삼색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게 그런 의미였어요? 난 전혀 몰라. 와.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런데 이렇게 이발소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인체 해부 분야는 한 인물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벨기에 의사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 이건 바로 1543년 베살리우스가 출간한 최초의 인체 해부학의 책 파브리카의 표지입니다. 가운데 해부를 하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살리우스인데 직접 자기 손으로 인체를 해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베살리우스는 뼈, 근육, 혈관, 신경, 복부와 생식기, 흉부, 뇌 이렇게 모두 7권으로 구성된 해부학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전 사실적이에요. 꽤나 정교하게 그렸는데요. 그런데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제 인체 해부를 통해 인체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갈레노스도 해부를 실시했지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부분이 원숭이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었으므로 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까지 숭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갈레노스 그분 예전에 대단하셨지만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해부를 통해서 과학적 관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 해부를 통해 그간 의사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갈레노스 학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류를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암에 대한 검은 담즙 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살리우스 또한 갈레노스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검은 담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몸 안에는 검은 담즙의 존재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부학의 발달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검은 담즙 이론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 이종호 선생님, 그 담즙 이론을 깨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나요? 굉장히 황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장 아스트릭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담즙 이론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그리고 유방암 조직을 구워서 각각 먹어보는 엽기적인 실험을 했어요. 진짜? 유방암 조직을 먹었다고요? 네. 왜? 만약에 암이 담즙이 많이 들어있다면 쓴맛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먹어봤더니 소고기랑 맛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담즙 이론은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상한 주장. 이상한 실험.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베르나르의 제자였던 브라운 세카르였습니다. 브라운 세카르는 하루 18시간을 연구에 매진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되자 기력이 떨어져 예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죠. 70세면 그러자 브라운 세카르는 내분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이용하면은 노화를 조절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에 내분비와 관련된 특정 화학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하면은 기력이 막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89년에 파리에서 일명 회춘 주사를 발표해서요. 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춘 주사 역사가 꽤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도 지금 전에. 뭐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있지 않나?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회춘 주사. 자, 브라운 세카르가 만든 회춘 주사는 이제 동물의 신체 기관 중의 하나인 이것의 분비물을 주 재료로 활용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우리가 뭐 그 일식당 같은 거 갈 때 정소로 만든 음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정소로 만든 음식이 있다고요? 그 무슨 막 하얗게 생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정소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단 한 번에. 정소의 분비물이면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분비물이 나와요, 정소에서. 아, 그래요? 네, 사람을 회춘시키는 이 주사의 성분은 바로 어린 개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으깨 추출한 액체에 고환의 혈액과 정액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고환이야? 네. 솔직히 근데 고환과 정액을 왜 사용한 거죠, 하필이면? 네, 이게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고환의 분비물인 정액에서 탄생하고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고환과 정액을 이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고환으로 동물 실험을 하던 브라운 세카르는 이제 고환의 기능을 되살린다면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고환과 정액을 활용해서 이제 회춘 주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사가 효능이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진짜 효능이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브라운 세카르는 주사를 맞은 뒤에 45kg나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 수 있다고도 하고 에? 소변 분사의 평균 길이도 25%나 늘어났다면서 자신이 이제 회춘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운데요. 당시에 이제 한 과학자는 왜 교수가 70이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비꼬았고요.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은 망령이나 노인의 일탈행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좀 너무 비과학적이긴 해요. 얼핏 맞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그렇지만 이제 회춘하고 싶었던 대중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카르의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주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하고 싶었구나. 네. 문솔 씨, 이 세카르의 주사가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 주사를 맞고 경기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투수였던 퍼드 갤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8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주사의 회춘 효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퍼드 갤빈의 기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주사의 효능을 광고하기도 했어요.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뭐 얻어 걸린 게 좀 있네. 정액 주사 맞고서 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주사의 인기는 한순간에 이제 뚝 끊기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죽어요. 네, 맞아요. 누가 죽어요. 본인이 네.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바로 회춘에 성공했다던 브라운 세카르가 5년 뒤인 76세에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회춘 주사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회춘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카르의 연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춘 요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외과 의사 세르즈 보르노프가 고안한 회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에요 이번엔? 네, 이번엔 수술입니다. 더 무서운데? 자, 19세기 말 이집트 왕의 주치의였던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회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사람들? 넷이? 네, 혜성 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왕의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거세한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도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환관한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뭐가 막 늙질 않는 건가? 오래 사는 건가?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관들을 보니까 콧수염이 없을 뿐더러 이제 비만이고 병약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그래서 한 예로 45세에 죽은 한 환관은 90세의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왜지? 이제 이처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환관들을 보면서 이제 보르노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네. 그럼 고안을 다 붙여주는 더 거예요? 달아야 돼요? 뭐. 네. 그래서 보르노프는 환관들은 고안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에 결핍이 생겨서 일찍부터 이제 노화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보르노프는 1910년에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한 후 이전에 떠올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염소의 고환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제 어린 숫 양의 고환을 늙은 숫 양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이식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징그럽다. 와. 네, 사진은 이제 보르노프의 양 고환 수술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때 당시에 저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한다는 게 수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환 이제 세포를 이식하니까 이제 늙은 숫 양의 털이 뭐 두꺼워지고 성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 한마디로 그냥 회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까지 한 120번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환과 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 더 확신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고환 전문가가 됐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보르노프는 이제 인간에게도 실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르노프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춘 실험을 했을까요? 같은 방법 아닐까? 고환 이식을. 근데 어린 고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떼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겠죠. 동물 거를 쓴다고요? 네, 동물 걸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남의 거 고환 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동물의 것을 인간한테 이식하면은 안 되지 그게 않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보르노프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이제 원숭이 고환을 사용해서 회춘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한테. 감히 단언컨대 원숭이는 강인한 신체와 질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고통받는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지 회춘한다 해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보르노프는 어린 원숭이의 고환을 얇게 썰어서 환자의 고환에 꿰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와. 얇게 썰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것 같아요. 짜증난다 진짜. 저 동물 학대다 완전. 자,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수술 중인 보르노프와 조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르노프는 수술 효과로 이제 성욕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되거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뭐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 수명 연장 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수술 후에는 회춘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요? 진짜. 자, 과연 어땠을지 이제 실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네, 이 남자는 이제 73세로 병원에 있었던 노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노프의 수술을 받은 지 1년 후 지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젊어진 것 같죠? 그냥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붙으셨어요. 다른 사진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비교군을 봐야지. 사진의 남성은 이제 74세라고 합니다. 오? 아니, 저건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수준인데요? 예, 사진은 이제 76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옛날 어떠 젊을 보입니까? 시절 같아요. 저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박 났겠는데? 네, 회춘 수술의 결과가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기야 사기. 와,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만큼 인기가 많으냐면 이 1920년대 프랑스 합창 단원의 1년 이제 연봉이라 그러죠. 1년 연봉 정도의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받았네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보르노프 회춘 수술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세상은 내 유해로 살아갈 것이다. 내 모피를 가진 여자 그리고 남자. 아, 악당들. 원숭이가 하는 얘기죠? 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해. 원숭이가 말만 했으면 저렇게 딱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평은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모피는 물론 남성들의 회춘 수술에까지 원숭이를 사용하는 행태를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자 보로노프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성 하나를 사서 이것을 만들었다는데요. 에이, 그럼 뻔하지 뭐. 네. 너무 뻔한데요? 네, 원숭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었겠죠. 네, 맞습니다. 보르노프는 이제 수술이 인기를 얻자 수술 재료인 이제 원숭이 고안 공급이 중요해져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으로 이어지는 그리말디에 이제 원숭이 우리를 만들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원숭이를 번식시키고 막 이렇게 했나 보다 저야. 아, 인간 혐오 온다. 인간의 욕망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처럼 이제 1920년대 유럽에서 보르노프의 회춘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다른 방식의 회춘 수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스타이나우 회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회춘 수술이 미국 전역에 퍼지다. 젊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슈타이나흐 수술법. 효과는 여전히 토론 중. 일부 외과 의사의 보고에 따르면 노쇠함이 사라졌다고 함. 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오이겐 스타이나우는 이제 노화의 원인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의 결핍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이나우는 정자와 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고안의 역할을 성 호르몬에게만 집중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타이나우는 정자의 배출을 막는다면 고안이 성 호르몬을 더 활발하게 생성해서 회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이나우의 회춘 수술은 사실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술일까요? 정관 수술. 네, 맞습니다. 예. 정원 수술은 지금도 하잖아. 그거 네. 피임 수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이때 지금은 이제 피임 수술로 하죠. 실수로 발견됐나 보다 이게 뭐 그래도. 네, 스타이나우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 후에 정관을 자른 다음에 이제 다른 양쪽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정관을 묶으면은 정자를 이동하는 길이 끊겨서 더 이상 정자가 이제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저런 정관 수술이 젊어지게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스타이나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수술이 정말로 이제 회춘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와.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섭외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본인 같은데. 네, 70살의 노인이 이제 스타이나우 회춘 수술을 받기 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술 2달 이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털이 좀 많이 자랐어. 맞아요. 예. 얼굴 주름도 없어졌어. 네. 맞네? 실제로 수술받은 사람 중에 61살의 남자가 자신의 상태를 증언하기도 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 기억력이 향상되고 이해 속도가 빨라졌다. 지금 40살이나 50살 된 남자처럼 살고 있으며 흥에 겨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마케팅 홍보팀장이야, 마케팅. 리뷰 체험단. 진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미국에서는 효능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미국에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타이나우 회춘 수술을 다룬 소설과 영화도 이제 쏟아져 나오고요. 스타이나우 됐다라는 이제 신조어가 새로운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스타이나우 수술받았다. 동사가 생겼네. 당대 자산가들이나 의사, 과학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 수술을 받았고요.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시인인데 윌리엄 예이츠라는 분이 67세에 이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27세의 여인과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창조력이 돌아왔다 선언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야? 별명이 이제 회춘의 샘물을 마신 노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67세, 27세. 아니, 효과가 있는 거야? 진짜 교수님 있는 건가요? 보르노프와 스타이나우의 회춘 수술 모두는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회춘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기대로 인해서 플라시보 효과로 이제 일시적인 그럴 수도 활력 있겠어.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은 진짜 확연히 달라 보였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저렇게 회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지. 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짧은 플라시보 효과 이후에 이제 초기의 환자들이 이제 연이어 죽게 되면서
수술은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사망을 했다고요? 네, 죽었습니다. 누구요? 수술 후에 이제 회춘했다고 선언한 윌리엄 예이츠도 수술 6년 뒤에 죽었죠.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두 수술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춘이라는 환상은 이제 돌팔이 의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시 불가능한 거였을까요? 회춘은? 자, 이처럼 젊어지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실패를 해서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의학적 시도들이 성공을 하면서 인간의 영생 연구에 큰 전환점들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과학적인 접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의 발달로 1920년대부터 이제 백신이 도입되고 1940년대 이제 항생제가 대량 생산되게 되면서 1900년 초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45세였는데요. 평균 수명은 50년 만에 무려 20년 정도 증가를 합니다. 와. 저도 과학사를 배웠을 때 기억이 나요. 인간의 수명을 가장 획기적으로 올린 세 가지가 항생제랑 백신이랑 상하수 처리 시설 등 물 깨끗해진 물. 이 프랑스는 언제부터 미식을 즐기게 된 거죠? 자, 프랑스는 식재료부터 이제 섬세한 풍미 그리고 플레이팅의 서비스까지 식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미식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미식 문화를 누구나 즐기게 된 거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긴 요리 암흑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프랑스는 봉건제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성에서 거주하고 넓은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 즉 귀족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 영주가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리고 일부 소수의 이제 상인들이라고 하는 특권계층과 비특권계층으로 나뉜 사회였거든요. 당시 약 2%의 특권계층이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들과 차별된 음식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귀족과 같은 특권계층은 일단 먹는 빵부터 색깔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흰빵. 흰빵은 이제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고기는 사냥해서 잡은 고기. 야. 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금값보다 비쌌다고 하는 이제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죠. 수 같은 거. 이처럼 중세 시대의 귀족들은 이제 특별한 식재료들로 자신들만의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엿보겠습니다. 칠면조예요, 뭐예요? 공작을 먹는 거예요. 공작새. 네, 공작. 공작이에요? 네, 공작입니다. 공작새를 왜 먹어? 당시에는 요리의 맛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야 되니까 이거는 맛으로 과시하기보다는 빠른 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겠죠. 비주얼적인 걸 중시했겠네요. 네, 화려한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깃털로 장식한 백조나 공작 같은 덩치가 큰 새들을 주로 자주 먹었고 여기에 색소를 써서 알록달록하게 칠을 하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물감만 달 것 같아요. 물감만. 재료를 과시하다 보니 비주얼을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여러 향신료가 마구 뿌려졌고 그래서 여러 맛이 혼합돼서 사실 무슨 맛인지 잘 구분이 안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세 프랑스 귀족들에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화려한 요리 외에도 좀 독특한 식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신이 주신 식기라고 여기며 사용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아세요? 최후의 만찬 이런 데도 보면 네. 피라고 해서 성스러운 피라고 성배요? 해서 와인잔. 네. 성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와인잔을 좀 성스럽게 여긴 신의 식기라고 하지 않아요? 와인을 따라 먹는 잔이다.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포크가
약간 그 삼지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이 주신 식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삼지창과 신은 뭔데요? 예? 무슨 연관이? 포세이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바다의 신. 네, 규현 씨 오답입니다. 신이 주신 식기. 이것을 밥 먹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도 사용하나요? 그 중에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걸 사용해요. 잘 안 쓰나 보다, 지금. 웬만해선 잘 안 쓰고 특정 문화권에 가면 이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정답! 네, 규현 씨. 손! 식기가 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 식기죠. 규현 씨 정답. 그러니까. 와, 진짜 천재다. 프랑스 귀족들이 신이 주신 식기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프랑스 사람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에? 당시 귀족들은 향신료로 번복된 이 큰 고기 덩어리를 이제 칼로 잘라서 손으로 집어 먹었다고 좀 해요. 상상이 안 돼요. 이제 귀족들이 그림을 그렇게 먹는 한번 게. 볼까요? 있어요? 큰 칼하고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메인 포크가 하나 있고 그걸로 고기를 자르면 식탁에 앉아서 이제 먹는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집어서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손이 더러워지면 오렌지를 담근 물에 이제 손을 넣어서 씻고 다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급에 따라 나뉜 식재료와 보여주기식 식문화는 중세 프랑스 미식 문화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중세 프랑스 요리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1533년 프랑스 왕의 둘째 아들인 앙리 2세와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딸인 카트린 드 메디치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네. 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부터 시작해서 동방과의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유럽에서 나지 않는 다양한 향신료, 그다음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카트린 메디치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먹어온 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탈리안 음식이 이제 넘어오나? 근데 파브리 셰프님, 우리 네. 당시 이탈리아에서 미식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까? 진짜 옛날부터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도시 국가마다 군중들이 본인의 파워 실력 보여주기 위해 진짜 유명한 셰프 고용했어요. 많이. 그래서 밀라노에서 스포츠사 패밀리 가문에 진짜 엄청나게 여기에서도 되게 유명한 셰프 고용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 파브리? 아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요리사였다고요? 네, 요리사. 화가 아니에요? 네. 화가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요리사. 아니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지? 네. 그래서 밀라노에서 스포츠 가문에 30년간 연회 담당자로 일했어요. 요리 방법 그리고 요리 도구에 대해 책도 썼어요.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단하다. 하지만 프랑스 궁정의 식탁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손으로 너무 수준이 떨어졌던 거예요. 카트린 드 메디치를 놀라게 했던 거는 바로 포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살 빠졌겠네. 살 빠졌겠어. 그래서 당시 카트린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요리사뿐만 아니라 조리법 그리고 식기류까지 챙겨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포크였습니다. 야, 이거 무서운 포크예요. 꼬챙이 같아, 꼬챙이. 불쏘시개잖아요. 이탈리아는 이미 300년 전부터 이슬람 문화권으로부터 포크를 받아들여서 연회에 개인용 포크와 스푼을 지참하는 식사 매너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왕비가 이렇게 포크를 사용하는 모습, 프랑스인들은 잘 받아들였을까요? 좀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포크가 너무 작아서 첫 번째 남자답지 못하다. 그다음에 포크를 쓰면 저거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면서 놀렸다라고 합니다. 거부감이 그리고 당시 프랑스에서는 채소를 잘 먹지 않았는데 카트린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채소를 즐겨 먹었는데 상추, 송로버섯, 그리고 호박,
가지를 이용한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건 다 먹었네. 몸에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귀족들도 차츰 채소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귀족들은 자신을 과시할 또 다른 식재료로 이제 제철 채소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소가 서서히 프랑스 귀족 사회에 받아들여지던 1651년 드디어 채소 요리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651년? 채소를 이용한 요리 책이 드디어 발간됩니다. 샐러드 책인가요? 레시피 책이죠. 레시피. 프랑스의 요리사 라바렌느가 쓴 프랑스 요리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라바렌느가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간직해야 된다. 진정한 요리법은 이렇게 이탈리아 식문화가 받아들여지고 채소의 활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미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